안녕하세요. 현대중국 구조와 쟁점입니다. 이 과목은 원래 한국인들이 G2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에서 우리 시대를 사는 한국인들은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앞으로 중국이 굉장히 큰 대국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미 미국과 중국을 하나로 이렇게 그룹 2, 그러니까 G2 대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중국과 같이 살 것인가, 우리나라는 도대체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떤 눈으로 중국을 봐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우리의 능력, 사실 이런 능력은 학습 능력이기도 하지만 한국인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는 절실한 국가적인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민하는 수업입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이 어떤 쟁점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또 발전해 왔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국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G2 대국이 된 중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한국인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3,000년 동안, 또 아주 또 고대사를 좀 더 늘린다면 한 5,000년 동안 중국하고 같이 교섭해 오고 소통해 오고 또 싸우기도 했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한국인들이 그동안 전통 시대부터 최근 G2 시대까지 중국을 어떻게 이해왔는지, 한국인이 본 중국, 중국인, 한국인이 생각하는 중국, 중국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인과 중국인의 교류, 이런 거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한국과 중국 사이의 교류를 볼 때는 문화적인 교류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시대에는 한국과 중국은 적어도 문화적으로는 하나였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이제 지도를 보면 이렇게 한국이 여기 있고 중국이 여기 있고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사실 과거에는 국경의 개념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하나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보면은 우리와 중국이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를 하나 볼 텐데요. 무슨 예냐 하면, 우리가 혹시 결혼식에 가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경험은 해보진 않았을 테고, 가족의 어떤 혼사가 있었구나 그럴 때 아마 옆에서 보거나 적어도 같이 참여를 해봤을 겁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신랑 신부가 예전에는 시댁의 부모만 했는데 요즘에는 친족들도 같이 하죠. 그 시댁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패백을 드리는 건데요. 이 패백을 드릴 때 신랑 신부가 신랑 측 부모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면, 말하자면 신고식이죠. 그래서 인사를 하면 인사를 받은 신랑 측의 부모들이 던져줍니다. 근데 뭘 던져주냐? 특히 이제 그 신부의 치마에, 우리 지금 PPT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던져주죠. 이 던져주는 게 뭐냐 하면 대추와 밤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것도 아니고 대추와 밤을 던져줄까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이 아들이고 대추가 딸이다. 또는 이제 그렇게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 대추고 밤이냐? 이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풍속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식이든 한식이든, 한식으로 결혼하든 다 이걸 아직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런 패백의 습관이 남아 있느냐? 이걸 보게 되면 여기에 중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문화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잘 보면 대추나 밤을 던져주면서 원래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대추다 밤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던져주죠. 근데 왜 하필 대추고 밤이냐 하면은, 대추를 나타내는 한자의 대추 조자가 발음이 짜오입니다. 중국어 발음이죠. 이 발음은 한자의 이를 조자의 발음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를 조자를 읽을 때도 짜오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밤율자죠. 이 밤율자, 우리가 이제 한자를 읽을 때는 율 이렇게 읽지만 중국어로 읽으면 이 글자가 리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합쳐보면 밤이다, 우리는 대추다 이렇게 말하지만 중국음으로 읽으면 짜오리가 됩니다. 그래서 짜오리 하면 무슨 뜻이 되냐? 얘가 빨리 들어서라, 이런 뜻이 됩니다. 사실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농경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말하자면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후손을 생산하는 일입니다. 그것도 아들을 낳아야 되겠죠. 말하자면 농사지을 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대추와 밤을 던져주면서 빨리 아들 낳아라 이런 겁니다. 이게 사실 오늘날에는 좀 맞지 않는 풍속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아들보다 딸 낳는 게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과거에는 이 대추와 밤을 던져주면서 아들 후손을 좀 더 많이 낳아라. 그래서 이렇게 대추와 밤을 던져준 거죠. 얼른 애가 들어서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신랑 신부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어떤 절차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사실은 중국에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혼인, 결혼을 할 때 풍속을 보면 또 하나 풍속을 보면 우리는 결혼할 때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 결혼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때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에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언제 하얀 사탕 먹게 해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국수하고 사탕이 다르죠. 하나는 그냥 뭐 식사거리고 하나는 간식거리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겠어요? 하얗고 달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제 결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축원해 주는 것, 축복해 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머리가 하얘지도록 달콤하게 잘 살아 이런 거죠. 그래서 국수를 먹는 거죠. 하얀 머리가 될 때까지 길도록 잘 살아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사탕은요? 사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두 사람이 달콤하게 잘 살아라 이런 뜻이죠. 혹시 여러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예전에 많이 없어졌는데 패백단자라고 해서 양가가 이제 인사를 교환할 때 거기에 전하는 그 선물 중에 지금도 꼭 있는 게 엿이 있어요. 그러니까 엿을 지금은 안 먹죠 잘. 그런데 엿을 꼭 넣는 이유는 이런 문화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얗게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아주 달콤하게 잘 살아라. 끈적끈적하게 잘 살아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보자면 한국과 중국은 문화적으로 아주 유사하고 같은 문화를 공유했던 거죠. 이게 이제 전통시대에 한국과 중국이 문화를 공유했던 측면이라면 1992년도 이제 한국과 중국이 다시 수교를 하게 되죠. 한 50년 동안 냉전 때문에 한국과 중국이 만나지 못했고 교류도 없었죠. 그런데 이제 1992년 수교를 하고서 한국과 중국이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양국에 유행한 상품이 있습니다. 문화상품이죠. 한국에는 바로 양꼬치와 칭다오입니다. 아마 좋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원래 우리는 양고기 잘 안 먹었어요. 제가 예전에 베이징 갔을 때도 처음으로 양고기 먹었는데 냄새 때문에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양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양고기에는 꼭 칭다오 맥주가 따라와야 된다고 그러죠. 한국인들의 새로운 어떤 새로운 유행이 돼버린 거, 식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죠. 예전에 있었죠. 짜장면 이래 중국 음식이 들어와서 우리의 식생활을 바꿔놓은 대표적인 게 바로 양고기하고 그 다음에 칭다오입니다. 물론 우리 문화가 중국에 가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우리의 예능 프로그램, 이 식문화가 한국의 식문화가 간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요즘에는 돌솥 비빔밥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돌솥 비빔 거의 한국식이죠. 중국 사람들은 일반 비빔밥보다도 찬 걸 안 먹기 때문에 돌솥 비빔밥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 중에 종합 예능 우리나라 예능 프로그램들이 중국 TV에 많이 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시 복제를 해서 카피도 하고 또는 저작권을 사기도 해서 중국판 프로그램들도 많이 만들기를 하죠.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런닝맨입니다. 이 런닝맨의 인기를 타고서 이 오빠 이광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 오빠라는 말이 런닝맨과 함께 중국어에 들어가서 신조어가 됐습니다. 이 오빠 보시면 이게 오빠라는 말의 음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오빠 그렇습니다. 이 모양은 원래 중국어에 없었어요. 그런데 오빠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중국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이거는 중국의 새로운 어떤 예능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교 이후에 한국과 중국이 다시 문화적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교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는 셈입니다. 사실 그런데 수교 이후에 문화는 가까워졌지만
군사나 안보,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멀어요. 요즘도 뭐 TV나 그 신문 이런 데 보면은 중국과 한국 사이에 많은 갈등 사례들이 나오죠.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워지고 사람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교류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러는데 여전히 안보, 군사, 정치는 대립이 심각합니다. 그 단적인 예가 사드죠. 이렇게 한국과 중국은 92년도에 수교를 한 뒤로 다시 문화적으로 굉장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더 가까워졌죠. 친근감을 느끼게 됐죠. 유학도 많이 가고 또 유학을 많이 오기도 합니다. 매일 한국과 중국 사이를 오가는 사람들이 4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까워지고 교류도 늘어난 거죠. 그런데 여전히 가까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안보, 정치, 군사. 이 부분은 중국하고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유주의 진영에 속해 있고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는 미국 동맹에 서 있고 그래서 이게 가까워지기 어려운 근본적인 문제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갈등 사례가 바로 사드로 인한 한국과 중국 사이의 대립과 갈등입니다. 사실 1992년 수교 이후에 한국과 중국이 굉장히 그 밀접한 관계를 지녀왔는데 사드 배치로 인해서 한국과 중국 사이가 굉장히 멀어졌죠. 그리고 지금도 회복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한국 사이는 가깝기도 하고 한순간에 멀어질 수 있는 굉장히 먼 중국이기도 합니다. 사실 중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웃은 바꿀 수 있어도 이웃 나라는 바꿀 수 없다. 그렇죠. 이웃이 싫으면 이웃이 이사 안 가면 내가 이사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는 땅을 가지고 옮길 수도 없잖아요. 이거는 운명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관계가 한중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좋게 지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싸울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중국하고는 그런 어떤 이혼이 불가능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불가능한 관계를 속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성격이 어떤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어떨 때 화가 났는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이렇게 하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 어떨 때는 해가 되는지 이 차원에서 중국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중국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통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국인들이 어떻게 중국을 보았고 어떻게 중국인들을 생각했는지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교 이전과 수교 이후, 그러니까 전통 시대와 그 다음에 근대 그리고 92년 수교 이후에 한국인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중국과 그 다음에 나라 대 나라로 이런 한중 관계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 이제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심각해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 이전에 이렇게 국가 경계가 있긴 했지만 뭐 고려도 있고 몽고도 있고 그랬지만 그 이전에 교류하고 양상이 좀 달라지기 시작한 게 바로 조선시대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보면 조선시대에는 우리가 4대 했던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나라처럼 상대했던 나라가 바로 명나라입니다. 이 명나라를 왜 우리가 그야말로 군신의 관계, 명나라를 임금처럼 생각하고 또 어떤 심하게 생각하는 조선의 선비들은 명나라를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4대 관계였죠. 근데 이 4대 관계는 언제부터 기원했냐면 임진왜란 때부터 더 심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이 중국을 칠 테니까 길을 내달라고 그러죠. 조선에 좀 길을 내달라. 그런데 조선은 그럼 길을 내고 가면서 조선을 다 황폐화시키고 조선을 다 난도질할 텐데 길을 쉽게 내주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임진왜란이 일본과 명나라 사이에서 결국은 임진왜란이 발동한 셈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다가 결국은 일본이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를 다 차지하지도 못하고 명나라까지 가지도 못하고 일본이 전쟁을 끝마치게 되는데 그때 이후로 조선의 사대주의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명나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 이미 들어봤겠죠. 제조지은의 나라 이렇게 명나라를 봅니다. 제조지은. 그러니까 한자 그대로 보시면 다시 나라를 일으켜 세운 은혜의 나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어느 나라냐? 이게 바로 명나라라는 것입니다. 리빌딩 해줬다는 얘기죠. 나라를. 우리나라가 다 망할 지경이 됐는데
명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다시 세워줬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불행해도 명나라는 망해갑니다. 명나라는 이제 쇠퇴하는 국가가 되고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여진족, 만주족의 나라인 청나라가 일어서죠. 한편으로는 우리는 명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다. 우리나라를 세워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명나라를 그야말로 제조지은의 나라라고 사대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요즘 말처럼 완전히 무시하는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사대를 했던 나라는 명나라고 우리가 떼놈 또는 짱깨 이렇게 부르면서 무시했던 나라는 청나라입니다. 청나라는 오랑캐들의 나라고 그래서 청나라는 무시합니다. 명나라가 없어진 뒤에도 우리는 명나라를 섬깁니다. 이미 명나라가 대륙을 장악하고 새로운 왕조가 되어 있는데도 우리나라 지식인 선비들은 여전히 명나라를 섬기면서 청나라를 무시합니다. 오랑캐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 조선시대 그 조선 선비들에게는 사대와 비하 이 극단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대는 명나라, 비하는 청나라 이런 극단적인 감정이 있죠. 불행하게도 이런 극단적인 감정은 오늘날까지도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하자면 한쪽에서는 굉장히 문명의 중심 국가라고 해서 높이 보고 한쪽에서는 아주 떼놈 그리고 아주 야만인들, 오랑캐들 이렇게 이제 무시하는 이런 풍조가 있었는데 근대 그러니까 일제가 강점하던 그 무렵 그러니까 우리로 치자면 구한말 그리고 일제 강점기 이때부터 중국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사대하는 그런 생각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아편 전쟁부터 청나라가 추락하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청나라하고 일본이 1894년에 전쟁을 합니다. 청일전쟁이죠. 일본이 이기죠.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는 이제 무너져가고 망하는 나라구나.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나라가 어딜까? 일본입니다. 그리고 서구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국을 문명에 나고자 이렇게 보는 그야말로 이렇게 개화에 뒤떨어지고 문명의 수준이 한참 떨어진 나고자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생기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 일화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박완서 선생이 쓰신 그 많던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박완서 선생이 쓴 자전적인 소설이죠. 개성에서부터 이제 서울로 와서 성장기를 보냈던 자전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싸우죠. 친구들하고 어릴 때 이제 많이 싸우니까. 그래서 싸워서 이제 지던 어쨌든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을 뭐라고 불렀겠어요? 그걸 짱깨라고 놀리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 짱깨 같은 놈. 이게 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대방은 이 욕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요즘 우리가 누가 가방을 들고서 이렇게 거리를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거 프랑스자, 이태리자 그럼 기분이 좋죠. 근데 그 중국자 그럼 기분이 나쁘죠. 사실은 이런 감정이 이때부터 생긴 겁니다. 과거에는 야 오늘 뭐 외식 뭐 해볼까 그래서 청요리 한번 먹지요. 그러면 오늘 제대로 한번 외식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죠. 근데 짱깨 먹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나 때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조선시대에는 극단적인 아주 그 4대 생각, 그러니까 아주 중국을 높이 보는 생각과 그 다음에 아주 비천하게 보는 이런 생각이 공존했었는데 일제강점기 구한말부터 시작을 해서는 이제 중국을 높이 보는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을 더럽고 비천하고 그 다음에 문명 개화에서 낙후된 사람, 6.1진의 이제 그 생각이 대표적인데요.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근대 소설 속에서 보게 되는 중국은 대부분 이런 이미지예요. 돈만 알고 좀 거짓말하거나 비열하거나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죠. 우리가 중국을 부를 때 중국인을 부를 때 욕하는 말이 있죠. 짱깨. 이거 원래 말은 이게 짱꼬이라고 그래서 일종의 카운터 보는 사람입니다. 중국집 주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 단어만 보면 별로 그렇게 그 비하의 뜻이 없는데 이게 비하의 뜻이 된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만 밝히는 중국인 이런 이미지가 생긴 거죠. 이 근대에 가지고 있던 이런 이미지가 중국에 관한 이미지가 냉전 이후에 더 강화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48년에 이제 정부가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남북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고 50년에 이제 남북 전쟁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한국 전쟁 때는 중국이 적국으로 가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적으로 싸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냉전 체제가 한국과 중국 사이에 가로놓이게 되는데 이 냉전 체제의 영향으로 중국을 보는 눈이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는 중국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중국을 부르던 말은 중공입니다. 이건 중국 공산당의 나라라는 얘기죠. 우리가 인정하는 유일한 중국은 자유중국, 즉 타이완에 있는 정부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공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빨갱이, 적국, 떼놈 이런 이미지들이 장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대의식, 왜냐하면 적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중공군이 실제 한국전쟁에 참전해서 우리하고 싸웠지 않습니까? 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을 비하하는 이런 이미지가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굉장히 강화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5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없었어요. 가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직 중국을 아는 것은 우리가 신문이나 뉴스 이것을 통해서만 봤습니다. 중국 사람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92년에 다시 수교를 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사실은 하나의 문화를 공유했던 나라가 한동안 적으로 있다가 다시 1992년에 만난 겁니다. 그리고는 아주 엄청난 교류를 해오고 있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92년 수교 이후에 우리가 중국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은 옆에 보다시피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 위협론입니다. 아, 중국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 크잖아요. 사실 중국이 우리는 그럴 뜻 없어. 우리는 착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한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 큰 나라가 옆에 있고 강한 나라가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여기 있는데 옆에 나보다 훨씬 키도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괜찮아. 걱정할 필요 없어. 그래도 겁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보 차원의 위협. 그리고 이렇게 경제 교류를 하다면 결국은 중국이 발전하면 우리나라 경제는 중국에 흡수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어떻게 되지? 이런 위협을 느끼죠. 문화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역사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고구려 역사를 중국이 편입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만히 보면 중국이 부상하면 할수록 우리나라에게 위협이 된다. 더군다나 중국은 불량 국가인데 사회주의 국가이고 아직 시스템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런데 그런 국가가 힘이 세고 커지면 이거 정말 큰일인데 하는 위협을 느낍니다. 이게 이제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을 보는 눈에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화된 시각입니다. 중국 위협론이죠. 이런 중국 위협론에 비해서 또 하나는 중국 기회론입니다. 중국 13억의 시장이 열렸다. 어떻게 중국에 들어가서 물건 하나를 판다면 이거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국 시장을 좀 잘 이용해 봐야 되겠다. 특히 이제 경제나 무역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가서 이제 이걸 하나를 팔아도 13억 개를 팔 수 있는 거 아니야? 사실 근데 이런 생각으로 중국 들어갔던 사람은 다 실패했어요. 중국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다. 실패한 사람도 많았고 돈을 많이 번 사람도 그야말로 기업을 크게 일으킨 사람도 굉장히 많았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초코파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돌아가서 엄청나게 많이 벌었죠. 신라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중국을 많이 본 기업이나 또는 개인들이 있는 반면에 망하고 온 사람도 숱하게 많습니다. 어쨌거나 중국을 이용해서 물건을 팔아서 중국을 기회로 삼아서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회론입니다. 또 하나는 최근 이제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 이렇게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결국은 남북 문제는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북한도 도와줘야 되지만 미국이 도와줘야 되고 또는 중국이 협조를 해야 되겠죠. 결국은 그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협력, 중국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중국 활용론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중국 붕괴론입니다. 이 붕괴론은 사실 보자면
중국이 곧 붕괴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중국이 붕괴해야 된다 또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희망을 여기에다가 투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이 너무 크니까 쪼개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한테 위협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중국은 공산주의가 다스리는 공산당이 다스리는 공산주의 일당 체제의 국가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민주가 없죠. 일당 체제죠. 그러니까 저 시스템 가지고서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같은 어떤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발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중국 붕괴론은 늘 나옵니다. 여러분도 최근에 이제 그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터넷을 보게 되면 중국 망해야 된다. 중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는 게 우리가 중국을 보는 대표적인 시각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중국 비하론인데 이 비하론은 아까 청나라를 떼놈의 국가 또는 오랑캐의 나라 이렇게 비하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근대 초기 구한말 이때 들어오면서 이제 일본은 문명에 실패한 나라 이제 이렇게 봤던 감정이 수교 이후에도 여전히 연장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을 비하하는 감정은 뭐 우리나라는 사실 그 좌파나 우파나 또는 진보나 보수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만 진보든 또는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거의 비슷하게 중국을 무시하거나 비하합니다. 우파의 논리는 이것입니다. 우파는 중국은 자본주의 한다지만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 아니냐.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 아니냐.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 자유주의 체제가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이 자유주의 체제로 바뀌지 않는 한 우리보다 훨씬 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진보나 또는 어떤 민주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은 민주주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 그거는 우리보다 훨씬 더 밑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시다시피 한국은 산업화도 이루었고 그 다음에 민주화도 이루었죠.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은 아직 우리보다 밑에 있다. 우리를 추월할 수 없고 우리를 따라올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면 한국인이 중국을 보는 그 시각들이 대표적으로 그 기회론 또는 뭐 비하론, 뭐 활용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출발점을 이렇게 선에서 이렇게 나눠보자면 대략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냉전에서 출발하는 시각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이 변화하는 건 별 그렇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 중국은 망할 것이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고 공산당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원래 그런 나라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에요. 이건 이제 냉전한 시각 속에서 중국을 보는 시각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 중국 차원에서 중국을 보는 겁니다. 나는 공산당 이런 거 모른다. 다만 나는 공자가 좋고 이백과 두부의 시가 좋고 사마천의 사기가 좋고 그래서 중국이 좋다. 이렇게 보는 시각은요. 조금 그 연령층이 한국에서 연령층이 조금 높은 사람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대 중국은 무시하지만 나는 전통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무한히 매력을 느낀다. 그래서 뭐 삼국지 여행을 가기도 하죠. 사실 삼국지 여행 가봐야 아무것도 없습니다. 몇천 년 전에 흔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자신이 받았던 삼국지의 그 인상 이걸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이런 시각은요. 현대 중국을 몰라요. 예. 중국이 무엇인가요? 이렇게 대답하면 200개나 두보의 시를 읽어보면 됩니다. 공자 논어 읽어보세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어떤 외국인이 와서 한국을 알려면 뭘 볼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춘향전 읽어보세요. 삼국유사 읽어보세요. 지금 한국을 이해하는데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지금 한국인의 생활과 감정 이건 BTS도 없잖아요. 그런 한국에는. 그러니까 전통 중국을 이해한다라는 점에서는 아주 의미가 있지만 현대 중국은 그냥 건너뛰어버리는 거죠. 이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 또 하나는 새로운 그러니까 92년도 수교 이후에 새로운 이미지가 중국에 관한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봤던 여행 프로그램. 요즘 TV 보면은 거의 대세가 맛 프로하고 먹는 프로하고 그다음에 해외여행 가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된 게 이제 최고의 시청률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젊은 연예인들, 젊은 사람들이 중국에 투어를 가죠. 그래서 중국에 이제 맛집도 가고 이런 경우죠. 이러한 젊은 세대의 눈 속의 중국의 이미지는 냉전의 시각으로 중국을 보는 것 또는 이백과 두보이시로 중국을 보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이거는 새로운 중국입니다. 그야말로 칭다오 맥주하고 양꼬치의 나라 중국입니다. 우불리의 나라 중국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시대하고는 다른 새로운 이미지가 주로 신세대층, 우리로 보면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생겨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래서 중국을 보는 눈이 이만큼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 뉴스가 나왔을 때 댓글 달리는 거 보면 굉장히 많이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이만큼 중국을 보는 시각이 세대별로 또는 이념별로 많이 다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민하는 것은 중국이 이렇게 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 대국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앞으로 한 50년, 100년 이렇게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에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역사가 힘들었을 때 또는 나라가 망하기도 했을 때는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가 등장했을 때 우리나라가 위험에 처합니다. 잘 보세요. 몽골이 새로 강자로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고려시대에 그야말로 완전히 치욕을 당했죠. 명나라를 누르고 청나라가 부상할 때 병자호란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을 대신해서 일본이 뜨면서 임진왜란을 당하고 일본의 강점을 당해서 식민 치욕을 겪었지 않습니까? 동아시아의 힘의 균형이 어떤 변동이 없이 강한 나라가 하나로 정해져 있을 때 우리나라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 힘의 불균형이 일어나거나 새로운 강자가 부상할 때 우리가 잘 대처를 못해요. 지금이 바로 그 고비의 시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신흥 강자로 동아시아에서 충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힘의 충돌의 접점에 한국이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과거에 우리 역사에서 숱하게 치욕을 당하고 역사에서 실패했듯이 그런 시대가 다시 재현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을 잘 알아야 되는 것, 중국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있죠. 물론 미국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미국 공부, 중국 공부, 이 미중 신냉전 시대의 젊은 세대들, 미래 한국을 살 젊은 세대들이 꼭 해야 될 필수적인 공부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대는 이 중국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중국에 이게 장관이 많습니다. 만리장성이죠. 최고의 트레킹을 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정말 멋집니다. 근데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꼭 권해볼 것은 한번 저렇게 케이블카 타서 그냥 만리장성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굉장히 굴곡져서 힘들어요. 저기 가기에는 굉장히 힘든데 한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잡고서 저렇게 트레킹을 해보면 저 산 정상으로 트레킹하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만리장성 장관입니다. 중국에 가는 사람들 많이 저걸 보러 가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만리장성을 빼놓고 자금성도 많이 보러 가죠. 예, 자금성 정말 멋지죠. 자금성을 보러 갈 때는 꼭 그 자금성 뒤에 있는 경상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위에서 자금성을 내려다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황금의 유리기와가 물결을 칩니다. 파도 치듯이 이렇게 가요. 천하의 장관입니다. 예, 그런 장관이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멋진 장관이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꼭 권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천안문이 이렇게 광장에서 이렇게 천안문을 바라본 건데 저 천안문 광장의 중심선, 그러니까 마오 사진을 절반으로 정확히 가르는 선에 중국 오송홍기를 세우는 국기봉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서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을 절반으로 나오는 중심선입니다. 이 중심선이 중국인들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하늘에 바로 자성이라고 하는데 북극성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부터 내려와서 세상을 절반으로 나누는 중심선입니다. 그 선을 쭉 가면 이렇게 지금 마오 사진을 마주보고 이렇게 쭉 서 있으면 쭉 안으로 들어가면 황제가 앉던 의자가 있습니다.
황제가 앉던 의자도 절반으로 쫙 나눠집니다. 그리고 더 뒤에까지 가면 올림픽, 북경 올림픽을 했던, 베이징 올림픽을 했던 스타디움이 절반으로 쫙 나눠집니다. 그리고 조선을 남쪽으로 이렇게 계속 오면 마오가 누워 있습니다. 마오 기념관이 있잖아요. 방부 처리돼 있잖아요. 거기 그렇게 절반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인 거죠. 저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꼭 서기해 보랍니다. 이 장면이 바로 경산공원 위에서 본 자금성의 화려한 그야말로 황금빛 물결입니다. 이 마테오 리치가 이걸 보고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태리로 돌아가서 이런 궁전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마테오 리치를 다 거짓말쟁이라고 믿지를 않고 거짓말 친다고 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지 않습니까? 그만큼 장엄한 풍경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조상 중에 중국에 가서 중국에 가면은 뭘 봐야지 고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연안 박지원입니다. 1780년에 다시 우리로서는 정조 때죠. 정조 때 이제 자기 친척 형이 사신으로 가니까 말하자면 걸륭제의 그 생일을 축하하러 가니까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1788년에 44살에 연안 박지원이 베이징을 가게 됩니다. 이 연안 박지원은 중국에 갈 때 중국이 정말 보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중국에 가서 열하일기라는 말하자면 여행기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가장 멋진 모습은 뭐냐? 무엇이 중국에서 다 꼭 봐야 될 것이냐? 자금성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아까 제가 말했던 천안문 광장도 아니고 만리장성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뭡니까? 깨진 기와장입니다. 오른쪽 뭐죠? 이거는 마래똥입니다. 이게 중국의 가장 멋진 모습, 장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안 박지원은 열하일기에서 중국의 장관은 깨진 기와장과 똥걸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깨진 기와장을 가지고서 이 사람 중국 사람들 안 버린다 이겁니다. 골목에 비 오는 골목에 질척진척한 골목에 다 깔아서 가니까 비가 오더라도 골목이 질척거리지 않는 거죠. 아, 저거 좀 배워야 되겠다. 우리 조선도 저걸 좀 배우면 좋겠다. 또 하나, 말똥을 안 버려요. 말똥을 이렇게 사각형 동그라미로 다 해가지고 쌓아놓는 겁니다. 뭐 하려고 쌓아놓겠어요? 땔감에 쓰고 거름에도 쓰고. 우리 조선 사람은 왜 저걸 버려버릴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박지원의 관점은 중국에서 어떤 걸 가져다가 조선에 도입하는 게 조선 사람들의 삶을 보다 더 낫게 하고 도움이 될 것인가? 이 관점에서 중국을 보는 겁니다. 이 관점을 뭐라고 그럽니까? 이용후성의 관점입니다. 쓰임을 이롭게 하고 우리 삶을 두껍게 하는 관점. 이 관점에서 중국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연하의 관점이 왜 중요한가? 그 당시 선비들은 이렇게 안 봤거든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대부분 4대의 나라. 이때 명나라는 이미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몰래 청나라 몰래 명나라 제사, 황제 제사를 지내고 있었거든요. 명나라를 그야말로 이미 지상에서 없어졌는데 아버님처럼 황제처럼 이렇게 섬기고 있었거든요. 연안 박지원은 이런 생각을 비판합니다. 실용의 관점에서 보자.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정치적 이익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청나라를 보자. 이렇게 봤던 거죠. 그게 바로 실용주의적인 관점이고 이용후성의 관점입니다. 그럼 연암의 눈으로 실용주의나 이용후성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면 지금 무엇이 중국의 장관일까요? 저는 이 둘을 듭니다. 하나는 뭡니까? 공유자전거입니다. 공유경제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 따릉이 자전거가 있지만 그거는 정해진 장소에 둬야 되지만 저 공유자전거는 아무 데다 두면 됩니다. 핸드폰 하나로 모든 것을 처리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또 하나 전기차입니다. 전기차는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시대에 중국 전기차 타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빨리 말하자면 새로운 기술 앞서가야 되는데 전기차 방면은 우리가 너무 뒤떨어졌어요. 이거 정말 큰일입니다. 저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 삶을 위해서 중국에서 가져와야 될 겁니다. 예. 또 하나 이겁니다. QR코드죠. 중국 모든 결제 수단이 다 핸드폰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QR코드 스캔하면 다 끝납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를 배우고 있죠. 카카오 또는 제로페이 이런 것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과 우리 사이에 이 ICT 격차가 몇 년이겠어요? 전문가들은 6년 뒤떨어졌다고 합니다. 나라의 경쟁력은 첨단을 누가 먼저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뒤떨어 있어요. 지금 보시겠지만 결제 수단을 보면 우리는 그 플라스틱 카드가 64%예요. 근데 중국은 10%밖에 안 됩니다. 대신 핸드폰 결제, 핀테크로 하는 핸드폰 결제가 60%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좀 굉장히 아주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가 중국을 볼 때 과거의 냉전 세대 그리고 뭐 이전의 세대들이 어떤 눈으로 봤느냐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래 시대 G2 대국이 된 중국과 더불어서 미래 한국에 살 사람들은 과거의 눈이 아니라 사실은 이념의 눈이 아니라 보다 더 한국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눈으로 중국을 볼 때 우리의 삶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보다 더 좋은 나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좋아질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중국을 봐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을 연안 박지원의 용어로 풀자면 이용후성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중국을 볼 눈, 바로 이용후생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중국을 보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